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지난번 조정 때는 가상자산 가격이 시장을 끌어내리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귀금속 랠리가 다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간밤이었는데요. 뉴욕 증시는 어제 간밤에 장을 포함해서 이제 3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뉴욕 증시 과연 어떻게 또 내년의 향방을 잡아가게 될까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은값이 84달러까지 돌파한 뒤에 70달러 초반에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추이를 주시하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꼼꼼히 세워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12월의 마지막 주 첫 거래일이자 2025년의 마지막 월요일이었습니다. 지금 산타가 사실 조금 일찍 도착한 것도 같았는데 산타랠리 구간에 생각보다 시장의 에너지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올해에도 S&P 500 지수가 산타랠리 기간에 플러스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3년 연속 노산타거든요. 이는 또 1950년 이래 최장기간 노산타라고도 하네요. 간밤에 시장의 표정이 어땠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S&P 500 지수 0.3%대 후퇴하면서 6,900 초반까지 밀려나면서 마무리가 되고요. 나스닥 지수는 0.5%의 마이너스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수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특히나 지난주에 강하게 반등했던 엔비디아와 오라클 등을 필두로 해서 오늘은 약간의 차익 실현 압박이 나오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라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한산하고요.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시장을 움직일 만한 어떤 주요한 경제 지표라든지 이벤트가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 주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 이트레이드에서는 이러한 일정의 어떤 한산한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내부적인 모멘텀이 주요 동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이슈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들으셨다시피 지난주에 크게 들썩였던 원자재 쪽에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는 오늘입니다. 은 선물 가격,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특히나 강하게 반등세를 나타냈었는데 오늘 곧바로 7%대의 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버나잇에서도 사실 80달러대 온스당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곧바로 70달러대 초반까지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장에서는 이렇게 은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올해 전체의 퍼포먼스를 통합해봤을 때에는 원자재 가격들이 상위권을 싹쓸이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열어보시면 2025년은 그야말로 원자재의 해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은값이 130% 이상, 사실 이 수익률 자체는 좀 정확한 종가는 아닐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플래티넘이라고 되어 있죠. 백금입니다. 그리고 금과 구리, 알루미늄, 팔라듐, 너나 할 것 없이 원자재가 전부 다 강했던 한 해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률 상위를 기록했던 ETF들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은채굴 ETF인 SIL이 180%대 급등이었고요. 그리고 은 관련주들을 모아놓은 SLV가 170%대. 그 뒤로도 금채굴, 구리, 히토류, 원자재와 같은 원자재 관련한 ETF들이 상위권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바로 뒤를 이어서 네오클라우드, 방산이 이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는 AI, 방산주보다도 원자재가 더 강했던 한 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자재가 이렇게까지 강했던 요인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약달러 정책이 먹혔죠. 그러면서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가져갔다라는
많은 부분 재정 적자를 확대하면서 화폐 가치가 내려갔기 때문인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중국 등의 중앙은행이 원자재를 계속해서 매입하는 움직임들이 이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조금 약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AI 등 산업 안에서의 원자재 수요가 조금씩 계속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점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단기간에 소멸될 만한 것들은 아니고 내년도와 내후년도에 오히려 강화될 만한 요인들이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 빠져나올 시점을 좀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는 올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도 월가의 시장 전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IB들이 이제 목표 주가를 새롭게 제시를 했고 어떠한 이 시장의 투자 포인트들을 내놓고 있는지를 우측에 기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앞서서 과연 올해 시장을 가장 잘 맞췄던 하우스는 누구일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작년에도 야덴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시장을 제일 잘 맞췄던 하우스가 바로 야덴이 리서치였습니다. 그리고 도이체방크도 함께 잘 맞췄는데 둘 다 PT를 7,000선으로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S&P 500 지수가 한 6,910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하우스는 내년도 증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도이체방크는 8,000포인트, 16% 정도의 업사이드를 보고 있고요.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 연착륙에 성공을 하면서 증시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거라는 의견. 야데니 리서치의 경우에는 빅7 이외에 순환매 장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PT 7,700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6%의 업사이드가 되겠고요. 이 7,700이 지금 월가 하우스들을 통합했을 때 컨센서스 수준이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주요 코멘트들도 함께 쭉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또 한 가지의 변수가 있죠. 바로 중간 선거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중간 선거가 껴있는 해는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것, 다우와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의 퍼포먼스를 대통령 임기 1년차, 2년차, 3년차 그리고 4년차까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한눈에 보더라도 중간 선거가 껴있는 2년차의 퍼포먼스가 가장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퍼센테지로 했을 때는 얼마인가?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줄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다우 지수가 5.2%, S&P 500 4.6%,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소폭 하락세를 나타낸다라는 부분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 이듬해를 봤을 때는 어떨까? 3년 차가 됐을 때 조금 더 강력하게 반등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30%대의 급반등으로 진행된다라는 점도 눈에 띄죠.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 중간 선거라고 하는 변수를 계기로 해서 시장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퍼포먼스를 보이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종목별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지난주에만 5% 넘게 올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차익 실현 움직임이 조금 나오는 가운데에서 1.2% 쉬어갑니다. 오라클, 브로드컴 역시도 지난주 주간 수익률 기준 3%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에서 오라클 1%대 쉬어가고요. 팔란티어 역시도 2%대에 함께 쉬어가는 움직임 나오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도 마이크론의 질주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주된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반도체 투톱의 질주가 돋보였었는데 메모리 강자인 마이크론의 주가 오늘도 3.4%의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메모리의 어떤 강세 사이클 속에서 내년도에도 이들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삼아봐야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테슬라의 급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사실 특별히 전해진
이어진 악재는 없었는데 지금 증시 전반의 모멘텀이 좀 부족한 가운데에서 고밸류 평가를 받는 종목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연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약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M7 종목들 가운데에서 테슬라가 3위를 기록하면서 마무리한다라는 점은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채굴 관련주들 금과 은 가격 약세 맞물리면서 뉴먼트라든지 프리몬트, 프리포트, 맥모란 등의 종목들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렇게 기술주들이 다소 부진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2025년도 수익률 탑 10 종목들을 정리해 보신다면요. 기술주들이 상위권에 대거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SSD라든지 하드 드라이브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저장 장치를 만드는 기업들이 하반기 들어서 부각을 받으면서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등의 종목들이 세 자릿수의 급등률을 나타내고 있죠. 샌디스크가 특히나 600% 가까운 급등으로 올 한 해 수익률 1위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 안에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효자 종목들도 많이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로빈후드, 핀테크 기업으로서 200% 넘는 퍼포먼스를 가져가고요. 팔란티어는 사실 특히 올 후반 들어서 많이 흔들리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150%대 YTD 성과를 달성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도 체킹이 됩니다. 그 밖에 간밤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으로 해서는 디지털 브릿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40억 달러의 디지털 브릿지를 인수한다라는 소식 가운데에서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이 양호하게 나타났던 간밤이었는데요. 이 보도 속의 자세한 내용은 혜은 앵커가 정리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울트라제닉스 파마슈티컬스, 뼈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트루수마비라는 이름의 치료제였는데 임상이 실패했다라는 소식 가운데에서 주가는 40%대 내렸습니다. 특징주들까지 점검해봤습니다. 주요한 외신 헤드라인들로 이어갑니다. 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2026년의 이 시점에는 어떤 IB들이 좋은 전망치를 내놓은 것으로 평가를 받게 될지 그 부분을 앞서서 체린 앵커가 잘 짚어주었는데요. 2026년에 대한 전망치 기관별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그림으로 살펴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도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안녕을 구하면서 2026년에는 또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 2026년에도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살펴볼 세 가지 헤드라인은 은 하락의 전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 투자의 결이 바뀌었던 앞서 체린 앵커가 이야기해줬던 디지털 브릿지 인수권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데이터 센터, 우주로 나가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CNBC가 또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은 가격이 84달러 선까지 터치를 해낸 뒤에 이후에 급락이 나왔죠. 공급 부족과 달러 약세, 거기다가 지난 주말에 걸쳐서 일론 머스크 CEO가 앞으로 은에 대해서 중국이 수출 규제에 나설 우려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았던 것이 은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은의 7%대 급등세에도 머스크 CEO의 발언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작용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은의 경우에는 공급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냥 은만 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비철금속의 공급이 따라와야만 은의 시장의 수요를 받쳐서 시장의 공급량을 맞춰줄 수 있는데 이런 공급 탄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급 불균형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고요.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산업군 안에 은이 들어가다 보니까 각 국가별로 전략 물자화를 하려는 움직임도 상당히 가열차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그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국가고요. 자, 은을 AI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가 들여다보면요. AI 서버 분야에 들어가는 은 사용량의 경우에는 일반 서버 대비 2배에서 3배, 일각에서는 최대 6배까지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반도체 패키징에도 은이 들어가고요. 전력 인프라에도 은 수요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 가격의 급등은 단순히 귀금속 랠리, 그러니까 안전자산의 수요만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주요 산업용 사용 사례도 굉장히 많죠. 태양광 발전 지금 한 1억 온스가량 연간 사용량이 나타나고 있는데 2028년이 되면 은 사용량이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만 2억 온스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빠르게 전력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조달하는 전력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수요는 계속해서 은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더불어서 전기차의 경우에는 내연기관 대비 최대 80% 많은 은 사용량이 나타나고 있고요. 5G 네트워킹이라던가 MLCC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산업군에 모두 은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보시면요. 자, 이런 은인데 CME에서 귀금속 선물액 증거금 요건을 최대 23%까지 인상한다라는 사실을 지난 금요일에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26일에 발표가 나온 내용이었고요. 29일 장 마감부터 새 증거금을 유지하는 것이 요건이다.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증거금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포지션에 있어서는 청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진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980년대에 헌터 형제 사건이 대표적인 은 가격의 급등 사례로 꼽히는데요. 이때는 사재기가 주요한 원인이었죠. 그리고 2011년 은 랠리에도 이렇게 CME에서 수차례 증거금 인상을 통해서 은 가격을 워워하고 진정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은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70달러 선 초반에서 지지선 테스트에 들어간 가운데에서 버티게 된다면 재반등할 가능성도 앞서 살펴본 여러 산업군의 수요로 인해서 충분히 자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이렇게 추가 마진콜 매물이 출회가 되게 된다면 70달러 이하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변동성 주의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ETF 그리고 개별 종목들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을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서서 체리앵커가 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은채굴기업 분산투자형 SIL이 ETF 분야에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은 현물 ETF의 경우에는 SLV가 꼽힙니다. 이 ETF의 경우에는 가장 은을 대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ETF고요. SLVR의 경우에는 SLV 대비 운용 보수가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수요를 충족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IL은 은채굴 기업의 분산 투자형으로 추진이 되는 ETF고요. SIL-J의 경우에는 중소형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은 대신 수익률이 높을 때는 은 가격이 높을 때는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 ETF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그 흐름을 함께 따라가는 ETF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들도 들여다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 종목들이 은 채굴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직접 채굴을 하지 않는 휘튼 프레셔스 같은 경우는 광산 기업에 자금을 투입을 하고 광산들이 캐내는 은의 대해서 취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부분 함께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 이 조정 뒤에 은의 운명에 따라서 이 관련된 ETF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소프트뱅크, 이제 투자의 결이 좀 바뀌어 나가는 것인가? 그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인수건이 발표가 됐습니다. 디지털 브릿지를 약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조 6천억 원 가량의 규모의 인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디지털 브릿지가 과연 어떤 회사인가? 순수 디지털 인프라 운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정말 전 영역, 셀타워부터 파이버, 스몰셀, 엣지 인프라 시설까지 모두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디지털 브릿지는 이전부터 부동산 임대 쪽으로 성과를 보여왔던 기업이었는데 한 CEO가 취임을 하게 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결로 투자를 해오던 부동산 자산을 데이터 센터 향으로 온전하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지털 브릿지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에 대해서 최근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디지털 브릿지가 영위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들여다보면 대표적으로 벤티지 데이터 센터, 스위치, 제이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의 데이터 시장 강자로서 언급이 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는가 하면 스위치는 2022년 당시에 약 110억 달러에 인수를 한 회사인데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최근에 많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제이오는 북미와 유럽권까지 모두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프트뱅크 인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지금 데이터 브릿지는 인프라 보유부터 투자, 오퍼레이팅까지 모두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굉장한 강점인데요. 앞으로 엔비디아 투자 이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소프트뱅크가 직접 데이터 센터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뻗쳐나가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 될 겁니다. 시나리오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앞으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신규 사이트가 확대될 가능성, 그리고 엔비디아 지분을 매각한 그 금액으로 인해서 암홀딩스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 오픈 AI, 데이터 센터까지 AI 풀스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고요. 시나리오 3번, 스위치는 지금 현재 50억 달러 밸류에이션 논의 중이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여러 하이퍼스케일러들이나 여러 증권, 운용사들이 앞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 노출도가 상당히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M&A를 늘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데이터 센터 우주로 간다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제 지상형 혁신 모델을 넘어서서 궁극적인 미래형으로 나아가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체질 변화입니다. 궁극적 미래형이라고 한다면 이제 궤도나 우주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이야기를 할 텐데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무한 공급받고 거기다가 패시브로 냉각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지상형 혁신 모델에서 궁극적 미래형으로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차차 옮겨나가는 방향으로 장기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상형 혁신 모델의 경우에는 에퀴닉스, 디지털 리얼티, 아이언 마운틴 같은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요. 궁극적인 미래형으로도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는 만큼 또 기회가 되면 차차 정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